아버지 통장에 대출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상속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된 정권이 임장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기억이 흐려진 아버지의 서명이 의심스럽습니다. 은행에서는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가족 단톡방과 녹음 파일이것만이 남았습니다. 이 사기 공정증서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날 제가 그 통장 잔고를 처음 본 순간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평화로웠던 아침 기억이 생생합니다. 남편이 드셨던 두유 잔에 아직도 얼룩이 남아있던 주방 카운터 창 밖으로 보이던 우리 집 정원에 무궁화 나무 그리고 아들이 들려준 따뜻한 목소리. 엄마 걱정 마. 아빠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남편의 건강이 나빠진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말이 조금 느려지고 가끔은 약속을 까먹기도 하셨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특정 뇌질환이라고만 했을 뿐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모든 재정과 중요한 서류는 남편이 관리하셨고 저는 그저 가정을 꾸리는 일에만 전념해왔습니다. 남편이 아프시다고 한의자연스럽게 그 빈자리를 메울 사람이 필요했고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나선 그제 것이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통장 비밀번호랑 인감도장 어디 있나요? 병원비랑 관리비 납부할 게 많은데 제가 대신 처리할게요. 아들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관리비 보험료를 내시던 분인데 최근에는 그런 날짜를 자주 잊어버리시더군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은행 업무나 서류 처리에 서툴렀고 아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그런 절차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명의의 개인 통장 비밀번호와 인감도장만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후진지한 표정으로 더 중요한 제안을 했죠. 엄마 아빠 상태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아빠랑 엄마 이름으로 된 공동계좌는 제가 좀 관리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큰돈은 다 그 통장에 있잖아요. 제가 매월 생활비는 따로 떼어드릴게요. 그 통장은 우리 부부가 30년 넘게 모은 보험금과 퇴직금 일부가 들어있던 사실상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주택 청약 부금도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의 생활비와 병원비도 그곳에서 나와야 했죠.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들이 보여준 것은 오로지 효심과 걱정 뿐이었어요. 병원에 데려다 드리기도 하고 약 챙겨드리는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시누이도 그 모습을 보며 형님 복이 많으시다. 착한 아들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죠. 엄마 믿으세요. 저 아빠 엄마 안 부끄럽게 잘 모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모든 의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아들인데 왜 의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혈육인데.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해야 드릴 공동계좌 이사실상 관리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도왔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당시 남편은 서류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아들이 옆에서 아빠 이거 제가 엄마 도와서 관리해드리는 서류예요. 라고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이시며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 도장은 남편이 오래전부터 사용하시던 진짜 인감도장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는 정말 평온했습니다. 아들이 매월 일일에 꼬박꼬박 생활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챙겨다 주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도 가져와 보여주며 정산해 주었죠. 엄마 통장에서 제가 병원비 냈어요. 나머지는 안전하게 불리고 있어요. 저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모자란 어머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변화의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놀러와서
단톡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단톡방 왜 안 보여? 오빠가 방장이라서 나갔어. 저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단톡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었더니 그는 아무 일 아닌 듯이 말했죠. 아, 그거요? 제가 잠시 방 해체했다가 다시 만들려고요. 회사 일 관련해서 단톡방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 중이에요. 금방 다시 초대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금방이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어보면 아, 깜빡했네요. 오늘 중으로 할게요. 라는 대답만 반복되었습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바쁜 아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말대로 회사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 신호는 통장 잔고 조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통장을 관리한다고 했기에 저는 오래된 통장책에 잔고를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준 날 통장책에 적어둔 마지막 잔고에서 생활비와 아들이 말한 병원비 정도를 빼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 적었죠. 그런데 한 달 후 아들이 이자 좀 붙었나 보네요 라고 말하며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의 잔고는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50만 원가량 적었습니다. 그런가? 제가 잘못 본 걸지도 몰라요. 은행 앱이 가끔 늦게 반영되기도 하고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화면을 재빨리 껐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답답했지만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 거라 합리화했습니다. 숫자에 강하지 않은 제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시누이가 우연히 우리 집에 들렀다가 일어났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의 병세를 걱정하며 자주 문안 전화를 하시는 분이었죠. 그날은 남편이 주치의 선생님께 받은 새로운 약에 대해 물어보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들이 마침 집에 있었고 시누이가 주치의 선생님 성함을 묻자 아들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 선생님 요즘 휴가라시더라고요. 대신 다른 분이 진료 보시는데 그분 말씀도 똑같아요. 약은 계속 드시면 된다고. 아니, 내가 지난번에 형님 병원에 갔을 때 그 선생님 배웠는데 휴가 얘기 없으시더라. 전화번호 좀 알려주라. 내가 직접 여쭐게. 시누이가 고집스럽게 말씀하시자 아들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고모님, 제가 다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엄마도 힘들어 하시는데 고모님까지 신경 쓰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 믿고 맡겨주세요. 그 자리에서 시누이는 더 우기지 않으셨지만 돌아가시기 전 저를 살짝 끌고 계단 쪽으로 가서 속삭이셨습니다. 형수님 뭔가 수상해요. 우리 형님 주치의는 평소에도 휴가가 귀찮아서 잘 안 가시는 분이에요. 게다가 제가 들었는데 그 아들이 요양원 사람들이랑 무슨 밀담을 나누는 걸 누가 봤다는 소문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통장 같은 거 혹시 맡기지 말고 직접 관리하시라고요. 시누이의 말씀은 제 마음의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만약 시누이 말이 맞다면 그건 제 아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요양원 같은 데 보내는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한 적 없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희미한 기억을 더듬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도장 아들이 찍으라길래 뭔지 모르겠지만 찍었던 것 같아.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어조로 물었죠. 아들, 고모님 마리너가 요양원 사람들이랑 만난 거 봤다면서? 그게 무슨 일이니? 그리고 아빠가 무슨 서류에 도장 찍으셨다고 하시던데 그게 뭔지 엄마한테도 보여주겠니? 아들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말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우리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늘 따뜻하게 웃던 그 얼굴이 지금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스며든 날카로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모님 말씀은 다 과민 반응이에요. 제가 요양원 사람 만난 건아버지 요양 문제 상담받으러 갔던 거예요.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면 대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고모님이 그걸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거고. 그는 한숨을 쉬며 마치 제가 무슨 큰 실수를 저지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도장 이야기는 그거요.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찍은 일반 위임장이에요. 아버지 병원비 자동이체 같은 거 처리하려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어요. 오히려 제가 불안한 마음에 쓸데없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럼 그 서류 좀 엄마도 볼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 금고에 넣어뒀거든요. 필요하면 다음에 꺼내드릴게요. 다음은 언제일까요?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아들은 예전처럼 매일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남편 상태를 확인하는 횟수는 더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거의 항상 제가 아닌 남편에게 직접 걸려왔죠. 아버지, 오늘 머리는 뭐 드셨어요? 약은 꼭 챙겨 드세요. 네, 알겠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으면 아들의 목소리에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늘 똑같았어요. 건강 문항과 약 챙기라는 당부극의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죠. 마치 제가 옆에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들떠있는 기색이었어요. 엄마, 아버지께 좋은 소식이에요.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청산 요양병원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 요양병원이 최근에 신축했는데 시설이 아주 좋대요. 전문 의료진도 많고 재활 프로그램도 탄탄하다고 해요.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자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 우리 아버지는 아직 그 정도로 중증이 아니시잖아. 게다가 집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도 나이가 있으신데 아버지 몸까지 보시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전문적인 곳에서 보살펴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게다가 아버지 병이 진행되면 갑자기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미리 자리를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은 일리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조심하세요. 그건 아버지랑 다시 한번 의논해봐야 할 것 같아. 제가 주저하는 틈을 타서 아들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좋은 병원 있다고요? 나가서 바람도 쐬고 전문의 선생님한테 진찰도 받아보시죠. 괜찮지요? 남편은 아들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막연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겠지. 아버지도 동의하셨네요.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정말 요양병원 가고 싶으세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막연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몰라, 아들이 좋다면. 아들이 좋다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아들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시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동시에 두려웠어요. 다음 날 저는 마음을 굳히고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아들이 관리한다는 공동명의 통장의 거래 내역지를 발급받으려고요.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고 통장 정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직원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고객님이 통장은 현재 법정 대리인 신고가 되어 있어서 본인이라도 거래 내역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 계좌라서요. 네? 뭐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출 담보? 잠시만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분이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더욱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객님이 계좌는 아본인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담당자가 다른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몇 분 후 다른 직원이 저를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마니 통장과 연계된 대출 계약서상의 명의자님의 동의 서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로선 상세 내역을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대출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건 모른다고요. 제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상담실 밖으로 눈길이 느껴져서 저는 힘없이 목소리를 낮췄죠. 제가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데. 직원분은 딱딱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대리인으로 등록된 분과 함께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변호사 선생님을 통한 조회도 가능하고요. 변호사? 그 단어가 저를 더욱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은행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휘청였습니다. 대출담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미친 듯이 서류철과 장롱을 뒤졌습니다. 아들이 말한 은행 위임장이나 남편이 도장 찍은 그 서류가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진짜 인감도장이 들어있어야 할 작은 상자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저 오늘 형이랑 통화했는데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매우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형이 이상해요. 제가 어제 엄마는 요양병원 안 가셔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너는 상속권 포기할 거냐는 소리를 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상속권 포기?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딸아 너한테 한 말이야? 정확히 뭐라고 했는데? 그냥 엄마가 요양병원 안 간다고. 고집 부리면 앞으로 재산 문제에서 너는 불리해질 수 있다. 미리 생각해둬라. 이런 식이었어요. 엄마에게 무슨 협박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함께 떨렸죠. 괜찮아. 엄마가 알아볼게. 그런데 딸아 예전에 가족 단톡방에서 형이 너한테 엄마 모시고 올 테니 서류 준비해라 그런 문자 보낸 거 기억나니? 그게 무슨 서류였는지 생각 안 나?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기억을 더듬는 듯 말했습니다. 그때는 형이 그냥 아버지 건강검진 서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생각 안 했고, 그런데 그 메시지 왜 갑자기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제가 얼버무리는 싸이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그 메시지 저도 다시 보고 싶었는데 단톡방이 사라져서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핸드폰 바꿀 때 구형 폰을 방에 두고 안 썼거든요. 그 폰에 아직 카카오톡이 로그인된 상태일지도 몰라요. 한번 찾아볼게요. 구형 폰. 그것이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무서운 진실이 담겨 있을까? 더욱 겁이 났어요. 그래, 찾아봐주면 좋겠다. 전화를 끊고 난이 집이 너무나 고요하고 캄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잠들어 계셨고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은행에서 들은 말과 딸의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대출 담보상속권 포기 협박. 그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벌써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걸까? 두려움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두 번째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울리자 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몸이 굳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들일까 아니면 그가 보낸 요양원 사람일까? 아니면 협박 전화와 관련된 사람일까? 발을 떼지 못하고 서 있는 저를 뒤로 하고 남편 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 왔어? 남편이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깬 모양이었죠. 저는 급히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눈을 깜빡이며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안도감이 스쳤어요. 요양원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바로 더 큰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찾아온 걸까?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이 왔어요. 조심하세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우선 안전고리를 채운 채로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손에는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완전히 열지 않자 그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안전고리 왜 채우고 계세요? 얼른 열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급함과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고리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채로 거실로 들어섰고 뒤따라 들어온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 대신 거실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남편도 거실로 나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아버지도 같이 들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할게요. 아들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제가 본이었던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와 함께 부동산 관련 문서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 병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이제 집에서 모시기 힘들다고 하셨어. 그래서 제가 급하게 청산요양병원에 입원 신청을 해봤는데 다행히 싱글룸 하나가 비어 있더라고. 내일 오전에 바로 갈 수 있어요. 남편이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그렇게 급해? 네 아버지. 병원에서도 이렇게 상태가 좋은 분이 오시면 빨리 맞춤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아들은 말을 잠시 멈추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도 요양이 필요하신 상황이잖아요. 아버지가 입원하시면 어머니도 좀 편히 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요양이 필요하다는 거야. 나는 아무런 병도 없는데. 아들은 서류 더미에서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지난번 건강검진 결과지예요. 혈압이 너무 높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다고 나왔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스트레스 관리를 안 하시면 위험하다고 엄중히 경고하셨다고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로 제 이름이 적힌 건강검진 결과지였고 혈압, 수치와 추가 관찰 필요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검진을 받은 기억이 희미했어요. 몇 달 전 아들이 부모님 건강검진을 선물로 예약해놨어요 라며 저와 남편을 어떤 종합병원으로 데려갔단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고마운 마음에 별 생각 없이 따라갔었죠. 그 검진 결과지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이거 네가 가지고 있었어? 왜 나한테 바로 주지 않았니? 제가 대신 상담받으러 갔었어요. 어머니가 바쁘시다고 하셔서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이 어머니는 아버지 간병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어머니도 함께 요양시설에서 조금 쉬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요양시설?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집에서 지내겠어. 아버지만 필요하시면 모시고 가는 거지 내가 무슨 요양을 받아? 아들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건 다 어머니 건강을 위한 거예요. 게다가 그는 또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증사무소 문양이 찍힌 두꺼운 문서였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법정 대리인 권한을 넘기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입원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어머니도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네게 그런 권한 준 적 없다. 그냥 은행 일 좀 도와달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들은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증사무소까지 가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셨는데 이거 보세요. 그는 문서의 한 페이지를 펼쳐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고개를 숙여 살펴보았어요. 정권이 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임인란에는 아들의 이름이 청청초초하게 박혀 있었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나는 그냥 은행 일만 좀 보게 해. 주는 서류라고 했잖아. 이렇게 모든 일을 네가 결정하게 하는 서류라고는 안 했어. 아버지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모든 서류 일을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요. 아버지도 고개 끄덕이시고 내가 알아서 해라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해요. 아들의 말투는 논리적이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단호함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이것이 바로 딸이 말한 협박의 실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위임장으로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불안으로 인해 작아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가에 살짝 비치는 익숙하지 않은 냉소를 보였습니다. 아버지 재산관리 전반을 할 수 있어요. 은행 업무병원 결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주거 관련 결정도 가능합니다. 주거 관련 결정.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은행에서 들었던 대출 담보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더 차가운 어조로 답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와 앞으로의 생활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에요. 집을 담보로 조금의 자금을 끌어왔어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말이죠. 좋은 조건이에요. 무슨 소리야? 무슨 권리로? 그건 나와 아버지 공동명의 집이야. 내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저는 분노와 절망에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힘없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명의도 있지만 아버지가 법정 대리인인 저에게 정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금은 이미 아버지 치료와 가정생활을 위해 사용되었고요. 거짓말.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데? 너한테 월마다 현금으로 생활비 받고 병원비는 네가 직접 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무슨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야? 저는 필사적으로 반박했지만 아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시는 게 많아요. 아버지 약값 특별 영양제 앞으로 요양병원 비용 생각보다 엄청나요. 게다가 어머니 건강검진과 관리 비용도 필요하고요. 그 돈은 모두 가족을 위해 쓴 거예요.
그의 말은 하나같이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럼 그 사용 내역을 보여줘. 은행에서 발급해. 네가 통장 관리한다며 거래 내역지 한번 보자. 아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건 지금은 좀 곤란해요. 회사 일과 연결된 대출이어서 복잡합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 왜 못 보여주는데?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는 모습은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야. 내 돈 내 집에 대해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보여주렴. 아들은 그 모습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바로 태세를 정비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금 스트레스 받으시면 병이 더 악화돼요. 저도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를 믿어주세요. 믿어? 네가 한 짓을 어떻게 믿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물어봤어. 우리 통장에 대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내가 조회도 못한다고. 그게 무슨 일이야? 네가 한 거지? 아들의 얼굴에 확실한 동요가 스쳤습니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나 봅니다. 어머니가 혼자 은행에 가셨다고요? 거기서 뭐라고 들으셨는데? 그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담보 설정 그게 뭐야? 얼마나 걸어놓은 거야? 그리고 그 위임장 정말 공증을 받은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 요양병원 가서 하죠. 일단 아버지 입원 준비부터 서두르는 게 좋아요. 내일 아침 9시에 제가 차로 모시러 올게요. 어머니도 간단한 짐만 싸세요. 같이 가실 거니까. 나는 안 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아버지만 모시고 가.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그 자리를 채운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오히려 맑은 분노와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들이 내일 아침 9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딸은 즉시 받았어요. 목소리가 잠에 젖어 있었지만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딸아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니? 그리고 그 구형 핸드폰도 가져와줘. 엄마가 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1시간 후 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구형 핸드폰을 건네주었어요. 충전은 되어 있어요. 카카오톡도 로그인된 상태예요. 근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형이 또 뭔가 했어요? 저는 아들이 보여준 위임장과 요양병원 서류 그리고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그게 다 사실이에요? 집 담보대출까지? 은행 직원이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아들은 내일 아침 9시에 우리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해. 딸은 잠시 생각하던 이 구형 폰의 전원을 켰습니다. 오래된 앱이 느리게 로딩되는 동안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카카오톡이 실행되고 사랑하는 가족, 단톡방이 목록에 나타났죠. 삭제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저와 딸을 방장, 권한으로 내보내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딸이 손가락이 떨리는 채로 대화 기록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어요. 2달 전 아들이 딸에게 보낸 메시지. 오빠, 내일 오전에 엄마 모시고 올 테니 서류 준비해라. 위임장 공정증서 원본이랑 건강검진 결과지 복사본. 아빠 거는 내가 처리했으니 너는 엄마 것만 챙겨.
딸, 무슨 서류? 위임장은 뭐고? 오빠, 아빠가 편찮으셔서 내가 법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어.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걱정 마. 그냥 엄마가 서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만 해도. 그 아래에는 딸이 보내놔야겠어 라는 답장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온몸이 식었어요. 건강검진 결과지. 그것은 아들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명할 위임장을 위한 발판이었던 거죠. 다행히도 딸은 그 당시 무심코 넘겼고 저는 그런 검진 결과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게 증거야, 엄마.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이 일부러 준비한 거라는 증거. 그런데 이걸로 충분할까? 저는 막막했습니다. 위임장은 이미 공증받은 것 같아. 은행 대출도 이미 실행된 모양이고.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신 모양이었어요. 얼굴은 피로해 보였지만 눈빛은 의외로 맑았습니다. 우리 대화를 들으셨는지 조용히 말씀하셨죠. 내가 그때 정말 몰랐다. 아들이다 너를 위한 거다아버지 그렇게 말하더구나. 난 내 아들을 믿었지. 아버지, 딸이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동생 네 고모한테 연락해봐라. 그때 그 녀석이 요양원 사람들이랑 만나는 걸 봤다면서 혹시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시누이.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이 새벽 2시였지만 저는 주저없이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누이는 늦잠을 자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전화는 세 통만에 받았어요. 형수님? 왜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인 채로 상황을 설명했고 시누이는 즉시 반응하셨습니다. 저 그때 녹음했어요. 제가 평소에 의심이 가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 아들이청 산요양병원 원장님이랑 카페에서 만나는 걸 우연히 봤을 때요.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조금 녹음했어요. 어머니 검진 결과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위임장, 공증은 확실히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원장님이던 문제는 당신이 처리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번 절차만 도와준다고 말하는 게 들렸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 녹음 파일 지금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제가 백업도 해뒀어요. 지금 당장 형수님께 보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녹음 파일을 받고 저는 다음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그 전에 아들이 내일 아침에 강제로 데려가려는 계획을 저지할 즉각적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엄마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강제로 데려가려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진 증거, 단톡 메시지 녹음, 파일로는 불법 행위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이 집이 제 집입니다. 저는 112에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강제연행.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현재 가족 간의 재산 및 법정 대리인 권한 관련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방문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죠. 그리고 저는 인터넷에서 가까운 가정법률 상담센터를 찾아 당장 아침 일찍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들이 내일 아침 9시에 왔을 때 저는 무방비 상태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남은 새벽 시간 저와 딸 남편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무 믿었어. 아니요, 여보. 잘못은 그 애에게 있어요.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게는 힘이 되었죠. 드디어 아침 8시 50분이 되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차량 도착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딸과 서로 마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남편은 의자의 단정에 앉아 계셨습니다.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정장을 차려입고 표정은 비즈니스처럼 무심했습니다. 뒤에는 낯선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아마 요양병원 직원이었을 겁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죠? 아버지는요? 아들이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들어오지 마. 저는 문턱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아들은 잠시 멈춰 서서 저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이세요? 시간 없어요.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아버지도 여기 계실 거고. 너는 돌아가.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 건강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아버지를 돌볼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뒤따라 온 딸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112와 통화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죠. 오빠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오빠가 고모님 몰래 요양원 원장이랑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가지고 있어. 위임장을 만들기 위해 엄마 건강검진 결과지를 이용했다는 단톡 메시지도 있고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딸의 스마트폰 화면을 그리고 제 단호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당당함과 차가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녹음이 뭐?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내가 청산 요양병원 원장이랑 카페에서 만나서 나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한 거.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보내준 녹음 파일의 주요 대사가 머릿속에 선명했죠. 네가 원장님한 태어머니 검진 결과는 조작해 달라고 한 적은 없을까? 그 순간 아들 뒤에 서 있던 낯선 남자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살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더니 완전히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냥 상담한 거고. 상담? 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담이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리고 오빠가 나한테 보낸 단톡 메시지는 뭐야? 엄마 모시고 올 테니 서류 준비해라. 그게 무슨 상담이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강압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돌아가. 제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네가 우리 통장에서 가져간 돈집에 설정한 대출 그 모든 것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우리는 오늘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어. 아들은 몇 초 동안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당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그냥 다 엄마와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애틋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드렸니? 우리를 위해 네 아버지를 속여 전권 위임장을 받았니? 우리를 위해 네 동생한테 상속권 포기하라고 협박했니? 그게 우리를 위한 일이니? 한마디 한마디가 그를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로 뒤돌아 동행한 남자에게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현관을 나서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등에 기대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날 오후 저와 딸 남편은 가정법률 상담센터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증거들, 단톡 메시지 캡처 신호위에 녹음 파일 아들이 제시한
위임장과 건강검진 결과지, 사본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 담보 설정, 관련 안내 문구를 모두 보여드렸죠. 변호사님은 진지하게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실행된 공정증서 위임장이라 도피성년자가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한 것이라면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죠. 건강검진 결과지 조작과 은행 대출 금융사기 그리고 불법적인 요양시설 입원 강요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은행에는 사기성 대출에 대한 이해 신청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아드님의 법정 대리인 지위에 대해 가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그날로 모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가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은행에도 방문해 사기성 대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우리 집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돈 중 상당액은 그의 부동산 중개, 사무실 운영 자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개인적인 투자에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치료비로 사용된 금액은 고작 2천만 원에 불과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처분이 내려져 아들의 법정 대리인 권한은 정지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아들의 부동산 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다른 사기 사건까지 드러내며 확대되었고 그는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청산 요양병원 원장도 조작된 진단서 발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죠. 법적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집에 대한 대출은 은행의 조사 결과 사기성이 인정되어 계약이 무효화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정원의 무궁화 나무 아래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마음의 평안은 조금 찾으신 것 같았어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야요.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킬 거예요. 우리 함께. 현관 쪽에서 딸이 들어왔습니다. 시누이도 함께였어요. 시누이는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 자꾸만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용기에 정말 감사했죠.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옛날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슬픈 이야기, 도 즐거웠던 이야기도 모두. 저녁 식사 후 딸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힘들어.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고모님이 계시니까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빈 인감도장 상자를 보았어요. 아들이 가져간 그 진짜 도장은 경찰이 압수했고 이제는 새로운 도장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닫고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사진을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현재와 미음이니까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주무시는 방문을 열어보고 고요한 숨소리를 확인한 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법원 출두도 있고 은행 방문도 있을 테지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발로 서서 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 배움의 대가는 너무나 컸지만 이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요한 밤은 지나가고 또 다른 아침이 올 것입니다.